번역은 판교 테크노볼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ongyo Techno Valley Station. 두 번째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지하철역 소리 잘 들으셨죠? 네, 판교역 안내 방송이고요. 그 판교에서 오신 우리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데이터 주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혹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한테 뭔가 기사 소스를 주고 계신가?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기자가 취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갑자기 중요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미 이제 한 1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주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그 각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재를 맞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6월 9일자로 냈습니다. 좀 저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시아, 중동, 유럽, 아메리카 뭐 이렇게 따지면 전 세계죠.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AI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LM을 네네네. 자국어로 만들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팅 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정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칩을 사서 뭔가를 만든다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될 텐데 엔비디아의 특수 칩으로 개조하도록 예산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매출 기회를 잡고 있고 올해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놨는데 이거 이름이 주권 AI입니다. 주권 AI. 소버린 AI. 그 엔비디아 안에서. 엔비디아 내부에서 내부에서. 올해 예상을 하는 매출 구조에서 이 100억 달러의 주권 AI라는 항목이 지금 새로 생겼거든요. 작년에 주권 AI. 작년에 없던 겁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각국에서 육성하는 그런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벌다 이제 못해서 민간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의 돈까지 긁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근데 1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왜 10조 원 그러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맞습니다. 넘죠. 네. 이제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이게 이제 그 네네네. 모델 학습할 때 쓰는 그런 만들지. AI 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장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 제품이. 엔비디아.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GPU라고 하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여기에 또 핵심 부품인데 네. 이건 한 80%가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개발자 대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걸 갖다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각국 정부들이 AI에 대한 통제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 데이터를 토대로 만드는 어떤 처리 장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칩을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들이 지금 그런 뭐 요구를 국내외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떤 나라들이 뛰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그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엔비디아 최신 AI 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국영통신사인 싱텔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동남아 그 데이터 센터 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언어를 학습한 LLM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달 그 스타트업과 연구원을 위한 주권 컴퓨팅 전략의 일환으로 한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산업 발표가 있었다. 산업 육성 발표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케냐,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LLM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으로 AI 슈퍼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동남아 언어를 학습을 한
LLM을 만들고 있다고요? 국가가? 이것도 좀 뭐 좀 새롭게 뭐 들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네요. 흥미로운 대목이죠. 동남아 언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베트남어만이 아니라는 인상을 기사만으로 주는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다 커버하는 뭔가를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국가가 어쨌든 거기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한국은 안 나왔나요? 그 기사에? 한국은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AI 시대 강정수 박사를 다루는 코너에서 얘기를 한 게 네이버는 지금 돈이 있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다 줄 그렇죠. 서서 사고 네, 있고 이들이 너무 큰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칩을 남겨놓지 않는데요. AI 칩을 우리 같은 작은 네이버 같은 기업을 위해서는. 근데 지금 이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불리는 이 정부들은 어쨌든 큰 클라이언트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기도 하고 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뭐 CEO가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국 정부들로서도 기회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로서도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주권 AI라고 하면 조금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설명도 해주셨고 지금 주권 AI는 또 이게 약간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주권을 조금 그냥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마도 이제 주권 AI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사이버 스페이스도 그것이 근거하는 땅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뭐 거칠게 요약한 그 데이터 주권의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버 스페이스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그냥 좀 사이버 스페이스에 상대되는 개념은 그냥 우리 땅 아니에요? 용어가 뭐가 있나요? 피지컬한 뭘까? 그래서 물리적인 맞습니다. 구글에서 영토? 찾아보니까 내추럴 월드라는 표현도 나오고 리얼리티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디너리 라이프, 3차원 세상, 액추얼 리얼리티라는 단어도 있는데 제일 재밌는 표현은 밋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밋 스페이스요? 고기 아, 밋인데 인간의 살이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동시에 이제 MEET 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아무튼 밋 스페이스가 됐건 어쨌든 물리 공간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 주권 문제가 이 물리적 공간 밋 스페이스에서도 사이버 스페이스 거를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태동했던 것은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2013년이네요 벌써 11년 전 일인데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프리즘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 그냥 뭐 민간인들의 그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도청하고 사찰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던 사건이죠.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이 83년생인데 폭로할 때 30살이었죠. 근데 NSA 그 계약 기업의 직원으로 있다가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는 그냥 폭로를 해버렸었죠. 뭐 미국 주재 대사관들, 외교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청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막 도청한다. 미국이 도청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였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증명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등장했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뭐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용산으로 갔을 때 도청 안 당할 자신 있냐라고 할 때 그 도청의 주체가 예전 같으면 이제 북한 얘기만 할 텐데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다 도청한다 그랬죠. 네, 그랬었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프리즘에 보면은 이메일이나 동영상, 사진, 음성, 화상 통화, SNS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특히 또 그 미국의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애플 심지어 이런 기업들의 정보도 들어오도록 고안이 돼 있는 그런 설계다 보니까 과연 우리 정보가 지금 저렇게 가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각국에서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같은 해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 정부 간에 소송이 있었어요.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메일 계정 핫메일, 핫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약 수사를 하다가 핫메일 계정을 하나 잡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핫메일 계정의 서버가 아일랜드였어요. 그래서 내놔라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부를 합니다. 이건 유럽의 법제의 좀 법률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보가 각국에 이렇게 그냥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서비스 고안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 아무리 우리가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제공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버텼어요. 그리고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서 1심에서는 정부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계정의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가 아일랜드에 있는데 이거를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가져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뭐 아일랜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일랜드 서버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그 계정인데 어쨌든 명백하게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수사 의도였는데도 수사 그렇죠. 의도였는데도 네. 법원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 사건이 네. 아니고 미국의 수색 영장은 해외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내세워서 이거를 각하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이기고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다 더 위에 서서 일종의 주권을 주장한 거죠. 행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물리적인 땅, 스페이스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이버 세계는 다 인류가 다 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시간으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항상 묘사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군요. 그게 2013년의 일이고 그리고 뭐 사실 이 데이터 주권 사례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최근에 뭐 틱톡 강제 매각 맞아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네, 그 판교의 지평선에서도 한번 다뤘던 네네.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네이버의 라인 지분에 대한 지금 논란, 뭐 지금 일단 조금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그 논란도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중요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3년에 이런 미국에서 판결이 있었을 뿐더러 이 판결은 나중에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을 뿐더러 다른 예도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표적인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2010년 국무원이 그러니까 정부죠. 미국 중국 정부가 인터넷 주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 이제 국무원에서 낸 2016년이요? 2010년이요. 2010년? 네. 와, 어중에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터넷에서의 벌써. 이 국가가 인터넷 영역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일이 지금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 펴냈던 중국의 인터넷이라는 백서 같은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중국 영내에서 인터넷은 중국 주권 관할에 놓인다. 중국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봤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죠.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처럼 만리장성처럼 데이터를 딱 막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넘어갈 수 없도록 넘어오지도 가지도 못하도록 막는 이 방화벽을 설치한다는 게 결국은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거 안 되게 하는 뭐 다 이런 막았잖아요. 네, 중국 이게 안 가면 되는 하나도 안 건데 되잖아요. 이게 뭐 그때부터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적용되는 걸 저는 이제 그 중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베이징 보니까 특파원 하실 때. 네, 언론사의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었는데 뉴욕 타임스가 중국어판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어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크게 열었었어요. 한번 중국어판을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는 내용들이 중국 당국의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뉴욕 타임스가 타협을 할 거냐? 뉴욕 타임스인데 하면서 이제 타협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지국을 만들고 중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중국 당국이 민감해하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그냥 내요. 그러면 이제 개별 기사별로 중국 당국이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기사별로 차단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고위층 부패 기사를 한번 냈더니 네. 이게 되게 진짜 민감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이제 사이트 전체를 타더니. 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중국은 너무 하면은 난폭해.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사이트니까 중국어판이 사실 소용이 네. 없어지잖아요. 네. 수요가 없고 뭐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팀도 베이징에 있던 그 중국 팀도 확 줄여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있는 동안 봤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어떤 언론사 또는 어떤 뭐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베이징에 아니면 저 상해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주재원한테 연락이 갑니다. 우리 회사 사이트가 지금 중국에서 유입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해봐라.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알아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려면 이제 뭐 어렵습니다. 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이게 어디구나 해가지고 가서 다 이제 물어보면은 아, 니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요 글이 문제야. 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어 콘텐츠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스토마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토마토 기사를 중국하고 관련된 기사인데 그걸 중국 당국에서 딱 알아보고 너무 비판적이다. 그래서 거기는 차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하는 하나하나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 회사 또는 언론사가 판단을 하겠죠. 이거를 뭐 타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뭐 그게 제가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 주권하고도 있는 어떤 네. 그런 행위라고 그런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은 또 많아요. 다른 나라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루넷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르넷. RU 그 루넷. 러시아 네. 도메인이 보면 .ru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루넷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말로는 저 러시아어로 된 웹사이트를 루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러시아 정부에서 말할 때는 러시아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 거의 인트라넷에 가까운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요. 꼭 뭐 저도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떠올리기로는 북한의 그 광명망이라고 하죠. 북한 내부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인터넷이 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트라넷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한 내부 전체는 맞습니다. 연결돼 있는. 네네. 스마트폰 이용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보면. 그 광명넷이에요. 광명망이라고 광명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루넷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독립적인 어떤 인터넷 공간을 형성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러면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만 이런 게 있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만 있느냐? 아, 뭐 글쎄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은 서방에도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 GDPR이 도입이 됐었죠.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인데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까지 지금 자리 잡을 정도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유럽의 기준에서 사이트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별 국가들로 가보면 재밌는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프랑스 사례 같은 거 보면은 2021년에 구글이 5억 9천만 달러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언론사들한테 배상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구글 뉴스 사이트에서 언론사들이 제목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링크해서 들어가기 전에 구글 사이트 밑에 기사 내용이 일부가 나오는 겁니다. 검색하면 조금씩 나올 그렇죠. 때 있죠. 그 반칙이다. 라고 프랑스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벌금 물어댔던 일이 있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 2022년에 그 메타죠. 지금의 메타의 페이스북에 4억 500만 유로 한 5천억 넘는 돈을 또 벌금으로 물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인스타에서 10대의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 이게 뭐 기업 계정으로 바꾸면은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업 계정으로 바꾸면은 정보 유출이 쉬워진다고 해요. 근데 10대 경우에 그걸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보호 장치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우리 땅에서 영업을 하려면 우리 기준을 따라라 이런 식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그러니까 AI가 지금처럼 오기 전까지의 시대에는 각국은 우리 바운더리 우리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이 인터넷, 그 안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구획을 착착 나누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한 이야기에 따르면 제 느낌에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정도 구획을 지었다가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AI를 국가별로 다 뭔가 만들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안 그랬다가는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챗GPT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투자해서 AI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은 AI 뭐 소프트웨어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어야 돼. 근데 장비를 어디 가서 사야 돼? 엔비디아 가서 사야 돼.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이 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몇 개 회사에만 이 AI 칩을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각국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인 동시에 또 국가가 맡아야 되는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보 분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 네, 네. 유엔 사무총장이 네. 뭐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었죠. 네, 네, 지금 네.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에 최고조에 달해 있고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된다. 이게 핵무기를 쓸 때 인간이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떤 단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사실. 비슷한 얘기를 존 하이튼이라는 그 전 미국 합참 차장이라는 이제 뭐 군인이죠. 전직 군인이 예비역 장성이 어느 행사에서 한 연설을 봤는데 핵무기라는 게 핵무기를 왜 갖게 되죠? 국가는? 지금 뭐 누가 우리를 위협하면 그렇죠. 우린 이거 한 방에 있으니까 절대 위협하지 마 이러려고 보통 갔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핵으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핵을 가지는 이런 그렇죠. 구조지 않습니까? 네, 억제력이라고 표현하지 맞습니다. 않나요? 억지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핵무기를 써야 되는 상황을 AI한테 판단을 맡길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판단을 대부분 맡기면 안 된다. 대부분 그러니까 분들의 지금 생각일 거고 다른 그럼- 무기도 사실은 뭐 그런 면이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얘기는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참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랑 네덜란드가 주도해서 만든 회의체고 작년에 1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회의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서울에서 9월 9, 10일 양일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 회의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AI한테 어디까지 맡길 거냐. 분명 AI가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존 하이튼 장군 같은 경우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AI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장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보 자산을 수집해서 이거를 정리한다든지 정부 내 군사적 요소, 그러니까 군하고 비군사적 요소들,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갖다가 합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동맹들의 역량을 합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전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공유하고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이거 공유하면서 이걸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AI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이 물어요. 네.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회의체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나이도 너무 많고 그거 잘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AI가 할 수 있지 회의하다가 않을까?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이러다가 며칠 가고 막 맞습니다. 이런 회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토니오 구테르스 총장이 얘기한 거 그리고 저 리에임이라는 이 새로운 회의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의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과정에는 인간이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거 이외에 그 전까지의 정보 종합 및 정보 판단의 과정은 AI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 계속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육성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버튼은 인간이 누르도록 하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버튼을 누를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정보는 다 이미 AI가 다 작업해가지고 나한테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를 깔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AI가 이미 했고 마지막은 남겨두자 이렇게 들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중간 그러니까 이 하이튼 장군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보가 처음 생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핵을 그렇죠. 쓰지 네. 않도록 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고 핵을 쓴다는 건 상대방이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정보가 생성되고 이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이 과정 어딘가에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최종이 아니더라도. 뭐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그 경우를 남겨둔 나머지 작업에서의 AI의 역할을 생각하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에서 핵무기 쏴서 날아오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핵무기 쏠 뻔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걸 그런 말하는 판단을 거죠. 어떻게 네, 네. 누가 할 그런 거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금 작게 갑자기 네이버 라인 사태 이런 게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핵전쟁 얘기하고 나니까 네이버 라인 문제 뭐 틱톡 문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국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AI 기업을 우리 국적을 갖고 우리 땅에서 데이터를 우리 땅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묻어두고 영업을 하게 하자 요 얘기하고 그게 좀 더 나가서 지금 이 AI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우리 국민들이 조금 편해지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거 상대편에서 뭐 AI를 가지고 뭔가를 공격해들으면 우리도 AI로 막아야지. AI 안보로 무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나 저기나 다 엔비디아에서 AI 칩 사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이제 그런 지적과 그런 어떤 뭐 시장에서의 발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주 의회가 또 주에도 상하원이 있습니다만 주 상원에서 이번에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직 뭐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라면 어떤 규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AI 상품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한테 생물학 또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보안 공격을 지원하는 위험한 능력을 만든 AI 모델은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런 이제 법안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 이거 눌러가지고 멈출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거 약간 이게 뭐 스카이넷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통제 장치를 만들어놔라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이제 하는데. 인간의 결정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AI로 넘어갈 거라는 거를 그렇죠. 전제로 네. 하고 그렇죠. 결정적인 거를 막아놓자라는 법안인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터미네이터가 지켜줄 건데 터미네이터 스위치 끌 수 있게 인간이 끌 수 있게 준비를 해놔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법안 맞습니다. 같은데. 이미 근데 이게 약간 과장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AI의 위험을 약간 좀 부풀려서 이럴 가능성 없을까? 그렇게 아니겠죠. 실리콘밸리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작년이었죠.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AI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AI가 위협이다. 이거 좀 이제 천천히 가도록 하자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오픈 AI 직원들이 이번 주에 이제 편지를 하나 공개적으로 냈는데 첨단 AI 기업이 충분히 정부 감독을 못 받고 있다. 감독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뭐 좀 과대평가됐다거나 이게 좀 과잉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좀 현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이 좀 어찌 보면은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하이튼 장군의 강연에서 좀 제가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에 네.
우리 달에 가려고 한다. 네네. 그 연설이 있었죠. 1962년에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서 한 연설인데 우리 달에 가려고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서 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이 연설문 다시 봤더니 여기에 우리는 달에 가고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그러니까 we choose 워딩.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do the other things, 다른 뭐지? 일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때부터 사실 달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벌어질 수 있는 인류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여기에 압축해서 표현해 놨다라는 게 하이튼 장군의 얘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 뭐 지금 인공지능, 앞으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 하이튼 장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역할 같은 걸 더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인류가 결국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이때부터 갖고 싶기를 가져야 된다고 희망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협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저거 진짜 걱정되네라고 하다가 에이 좀 과장된 거 아닐까라고 그것도 사실 걱정이잖아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잘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도 또 다른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땠겠어요? 이걸 사용하면서 이 뜨거운데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걱정을 했을 거고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건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떤 대륙을 향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비행기를 날려서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다 연장선에 있네요. AI 시대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위험하지만 잘 통제하면서 가야 한다. 오늘은 저는 그래도 이 얘기가 제일 꽂혀요. 우리 엔비디아를 계속 골드러시 때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기업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방송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대전 났을 때 군인들 그 군복 만드는 회사, 군인들 또 뭐 워커, 장화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같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사람이 이 금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계속 가겠네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AI는 굉장한 위협이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새기면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2시 30분에 매일 진행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12시 20분에 시작했는데 내일은 12시 반에 뵐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